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4장 초장왕중 정목공의 의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목공란은 지난 제81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30년 9월에 진나라와 진나라가 정나라를 쳤을 때 진문공이 정문공에게 화평협상 조건의 하나로 당시 진나라에 머물던 정목공을 정나라의 세자가 되게 하여 정나라에서 세자가 되었다가 기원전 628년 4월에 정문공이 죽자 군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군위에 오른 것 자체가 진문공의 지원에 힘입었고 또 공자 시절에도 친초 성향에 정문공의 미움을 받아 진나라 등을 전전한 터여서 정목공은 즉위하자마자 친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제83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27년 봄에는 진나라의 침공을 받기도 했고 지난 제86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27년 겨울에는 초나라의 침공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 제92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27년경 위나라의 침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정목공은 즉위하자마자 친진정책에 따른 톡톡한 대가를 치른 셈이었지요. 이 같은 대외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목공은 진나라 주도의 기원전 625년 6월의 수롱해맹과 기원전 620년 8월에 호해맹에 참석했고 진나라 주도의 연합군이 기원전 625년 겨울에 진나라를 칠 때나 기원전 624년 봄에 심나라를 칠 때 꼬박꼬박 참전하는 등 진나라를 충실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제93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18년 봄에는 초군의 공격을 받고 결국 초나라를 섬기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정목공이 믿던 진나라에서 지난 제91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정등의 반란음모 사건이 발생하여 진나라가 중원의 일에 관심을 쓸 수가 없었고 적기에 정나라를 돕지 못한 대외적인 요인도 작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초나라를 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목공은 본의 아니게 초나라를 섬기는 과정에서 진나라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자 이를 걱정하다가 기원전 614년 겨울에는 빗땅에서 노문공을 만나 정나라와 진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문공이 주선해주기를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던 중에 기원전 613년 6월에 신성해맹을 통하여 정목공은 다시 진나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진나라는 기원전 627년의 효산전투와 진양공 사후의 진나라 차기 군위를 둘러싼 진나라와의 근 15년에 걸친 지리하고 팽팽한 갈등과 싸움을 끝내고 중원의 일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진나라 문제로 소홀했던 패자의 임무에 복귀한 셈이었지요. 신성해맹을 통하여 진나라 조도는 그간 진나라를 배반했던 송나라, 진나라, 정나라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용서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도는 진나라가 패자답지 못하게 중원의 일을 방치하고 초나라의 침공을 당한 나라들을 적기에 도와주지 못한 것이 이들 나라들이 배반하는 원인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또 조도는 명목상으로는 신성해맹을 통하여 진나라가 패자의 지위에 복귀한 셈이지만 사실은 기원전 614년에 초모광이 죽은 후 새 임금이 된 초장왕이 아직 초나라를 정비하고 중원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기여서 어떻게 보면 힘들이지 않고 패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었어 송나라, 진나라, 정나라를 호기롭게 용서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중에 지난 제98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11년 11월에 송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 송소공이 죽고 송문공이 즉위하였습니다. 송나라의 변란에 대하여 진나라는 송문공 등을 응징하기로 하고 진나라에서 순림보가, 위나라에서 공다리, 진나라에서 공손령이, 정나라에서 석조가 이끄는 연합군을 구성하여 기원전 610년 봄에 송나라를 쳤습니다. 그런데 순림보가 송나라의 뇌물을 받고는 응징하기는커녕 오히려 송문공의 군의마저 인정해주고 철군하고 말았습니다.
정목공은 돌아온 석초로부터 술림보의 처사를 보고받고는 별난을 징벌하려고 가서 화평한다면 이는 오히려 난신적자들을 격려하는 꼴이다 라며 대로하고, 진나라는 패자는커녕 국교를 맺을 나라도 아니다 라며 자발적으로 진나라와 관계를 끊고 초나라를 섬겼습니다. 춘추시대를 통틀어 자국의 이해관계나 무력에 의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동맹에서 이탈한 것은 드문 사례입니다. 정목공이 이렇게 대로한 것은 지난 제96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인 즉 제의공이 기원전 613년에 제소공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세자산을 죽이고 군의를 빼앗은 것에 대하여 진나라가 그때에도 제나라의 뇌물을 받고 제의공을 용서한 데 이어 또 송문공도 뇌물을 받고 용서하자 더욱더 격분했던 것입니다. 정목공의 의분이었죠. 진영공은 기원전 610년 여름에 흑양에서 열병식을 갖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후 이어서 제후들을 호탕으로 소집하고는 송문공의 군의를 인정하며 송나라 문제를 공식적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영공은 정나라가 배반했다고 판단하고 정목공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정목공이 호탕에서 진영공에게 홀대받자 진나라 집정인 귀생은 조돈에게 서신을 보내어 정목공은 진문공의 도움으로 군위에 오른 것을 잘 알고서 진나라를 잘 섬겨왔다. 뿐만 아니라 초나라 편인 진나라와 채나라가 진나라를 잘 섬기도록 설득하였다. 비록 두 나라의 충성이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공공연히 진나라를 배척하지 않는 것 또한 다 정나라의 공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어찌 의심을 받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아무리 충성해도 대국의 마음에 들 수 없다면 그 누가 충성하겠으며 망할 날을 받아놓고 싸워야 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울 뿐이다 라며 강경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귀생은 그 편지에서 정목공과 세자이 정나라 대부들이 진나라를 섬긴 일, 정목공과 정나라가 진나라를 섬기도록 진나라와 채나라를 설득하고 행동한 일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정목공이 저기한 예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진나라와 정나라의 접경인 조땅에서 정나라 군대와 함께 편지에 대한 진나라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정나라와 자신의 비장한 각오까지 밝혔습니다. 조돈은 기생의 서신을 받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정나라가 진나라를 섬김에 있어 추호도 가오나 실수가 없었다는 자신만만한 당당함에 질렸고, 나아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 정나라는 더는 할 일이 없으니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비장미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귀생의 서신은 정나라란 소국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과 함께 더 이상은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가 구구절절히 녹아 있었습니다. 조돈은 또 귀생의 서신에서 정목공이 진나라를 배반한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는커녕 이런 방구 언급도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배반했으면 응당 사과하고 변명이 남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해명이라도 할 법한데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조돈은 기생의 서신 행간에서 정목공이 배반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즉 기원전 612년 11월의 호해맹에서 제의공의 반란을 용인한 일과 기원전 610년 봄의 출병에서 송문공의 반란을 용인한 일이 과연 패자다운 처사였냐, 그리하고서 그 누구를 그 무엇으로 논지한단 말이냐 하는 식 말이죠. 조돈은 생생한 귀생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오만하고 불손하게 짝이 없는 귀생의 서신에 대하여 강경한 일부 대부들이 기생과 정목공에게 책임을 묻자고 했으나 조돈은 이들을 설득하여 달랜 후 정나라와 화해하기로 하고 기원전 610년 여름에 대부 공삭을 정나라에 보내어 의심을 풀고 정나라와 화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천과 공실인척인 지를 인질로 정나라에 보냈습니다. 이에 정나라도 같은 해 10월에 세자 이와 석초를 인질로 진나라에 보냈습니다. 이후 인질들이 언제 본국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지만 좌전 노승공 원년조에는 인질들 중 조천이 기원전 608년 겨울에 송나라를 칠 때의 진나라 장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 인질들은 그리 오래 인질 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목공은 기원전 606년 10월에 죽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겉으로는
진나라와 정나라가 화해하고 인질까지 교환했지만 기원전 610년 봄 이후 정목공이 죽을 때까지 정나라는 진나라와의 관계는 개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초장왕이 중원으로 진출할 때 앞장서서 협력하였습니다. 정목공의 재위기간 중 대외관계 측면에서 보면 정목공 원년인 기원전 627에서 619년은 진진, 기원전 618에서 614년은 진초, 기원전 613에서 611년은 진진, 기원전 610에서 606년은 진초 성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당시 소국들이 다들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외관계를 바꾸었기 때문에 정목공의 대외관계 성향이 자주 변한 것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원전 613년의 제의공의 반란과 기원전 611년의 송무공의 반란을 용인한 진나라의 처사를 패자답지 못하다며 당당하게 진나라를 버리고 기원전 610년부터 초나라 편에 선 정목공의 용기는 춘추시대 내내 다른 제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점인 것과 비록 서신이지만 진나라의 서서히 시퍼런 조돈을 상대로 한 귀생의 기계가 대단하다는 점에서 정목공의 대외정책에 초점을 맞춰 이렇게 독립회차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 지난 제54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문공의 아들들 중 세자화는 기원전 644년에 남리에서, 장은 기원전 636년 8월에 송나라와 진나라의 경계에서 죽임을 당했고, 사는 초나라에서 독살되었으며 유미는 일찍 죽었고, 하는 지난 제86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목공을 무너뜨리려는 초군의 앞잡이가 되었다가 죽는 등 다들 불행하게 죽었는데, 유독 나는 정목공이 된 점을 강조하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목공의 공자 시절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어서 정목공의 공자 시절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목공은 첫째, 천한 몸종 연길의 소생인 점, 둘째, 진문공에 의해 세자가 된 점, 셋째, 정나라 세자가 되기까지 진나라 등을 전전한 것을 보면 그도 다른 비운의 아들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환경에 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운의 아들들과는 달리 일단 살아남았고 진문공의 눈에 들어 정나라 제후까지 되었으니 그의 처세술과 상황 판단력, 예의 범절 등은 뛰어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이 같은 정목공의 끈질긴 생명력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독립회차로 구성한 것입니다. 한나라 5대 문제의 처조카 위기후 두영과 6대 경제의 처남 무한후 전부는 라이벌이었습니다. 문제 때에는 위기후가 득세했고 경제 때에는 무한후가 득세했죠. 그러다가 7대 무제 때 무한후는 성상이었는데 그는 연나라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무한후가 건배를 제의할 때에는 참석한 문무 대신들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을 표했으나 위기후가 건배를 제의할 때에는 몇 명만 이에 응했을 뿐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응대하였습니다. 위기후도 기분이 나빴지만 위기후가 억지로 데리고 간 위기후와 친밀한 사이인 관부는 대단히 불쾌해하며 직접 나서서 일일이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건배했는데 무한후도 그를 무시했고 소장파들도 관부가 건네는 술잔을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간부는 분통을 터뜨렸고 분위기는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그러자 무한후가 대로하며 간부를 야단쳤지만 관부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이에 무한후는 관부를 가두고 말았고 잔치는 그렇게 파장되었죠. 무제는 조정 중신들의 주연에서 다툼이 있은 것에 대하여 걱정하며 조회 때 시비를 가리려고 신하들에게 물었으나 그 누구도 어느 쪽이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무한후와 위기후의 눈치를 본 거였죠. 마지막으로 무제는 의사대부 한항국에게 물었는데 그 역시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흑백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답하자 무제는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회를 파하였습니다. 무한후는 이번 기회에 위기후 일파를 완전히 소탕하려고 했는데 대신들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데다가 의사대보까지 미온적으로 답하자 대로하고 한항국에게 그대는 의사대보가 아닌가? 이만큼 시비가 분명한 일이 또 어디 있느냐? 어찌
구멍에서 머리만 내밀고 이쪽 저쪽 눈치만 살피는 쥐새끼처럼 처신하느냐라며 질타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멍에서 머리만 내밀고 이쪽 저쪽 눈치만 살피는 쥐새끼를 수서양단이라고 하는데, 수서양단은 진대나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상태 또는 주저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기회만 엿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위기우와 무한우의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위기, 무한우 열전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무한우가 한한국에게 말했다는 수서양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 주연때의 관부의 돌발 행동으로 관부 일족은 몰살되었고 위기우도 참수되었으며, 위기우가 죽은 다음해에 무한우도 귀신에 씌어 죽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